노유진의 100분 토크. 이야, 점입 가경이네요. 사죄는 끝났다는 일본. 며칠 전에 위안부는 직업적 매춘부였다는 망언까지 그 자민당 소속 의원이 쏟아냈는데요. 지금 그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게 최소한의 합의였다고 하면서 막 국민을 타박을 하고 있어요. 잘했는데 욕한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건국절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까지, 야, 이게 멀쩡한 혼도 지금 비정상이 될 정도인데요. 끝이 아닙니다. 그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이 그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논란을 또 일으켰죠. 뭐 그냥 뭐 전직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다라고까지 했으면 뭐 그냥 봐줄만 한데 이걸 뭐 국부로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사람을 좀 짜증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 가지고도 참 그 좀 부담스럽던데 이걸 자꾸 고자라가서 한 번 더 만들어 가지려고 하는. 국부로는 1776년에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갑자기 우리 뉴스에 2016년에 이 국부론 논쟁이.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판에 불고 있는 황당한 역사 잔혹극. 오늘 100분 토크에서는요, 얼마 전에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역사를 장악하려는 정치 권력의 문제점을 고발하신 분입니다. 정치카페 스페셜에 이미 출연하셔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족집게로 골라내주신 훈남 역사 강사 심영환 씨 함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책 제목 아니야? 역사전쟁?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 얼마나 됐죠? 지금 저희 나오신지? 최근 12월 말에 나왔고요. 12월 말에 아직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팟캐스트 나오셨더랬잖아요. 그때가 12월 중순이어서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직후에 나온 거네. 네네네. 그때 우리 여기서 들은 얘기 가지고 제가 JTBC 밤샘 토론 나가가지고 아, 그래요? 잘 써먹었는데. 아, 그 정치 카페 스페셜 뭐 또 혹시 그걸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원래 역사 강사고요. 그 고3 재수생들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제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인문학, 이제 아까 이제 신현복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90년대 후반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런 어떤 많은 경랑을 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뭐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편했고, 아무리 뭐 언론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가 발전하는 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안 되는 걸 보고 또 이제 그 리영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또 신영호 선생님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녹화를 하니까 후배지만 정말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잠깐 딴 얘기했네. 아무튼 뭐 그런 마음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용호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강사하고 인문학 가르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카톡 찌라시 쓰면서 좀 유명해가지고 강사로서는 확 죽었고요. 엉뚱한 데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책을 쓰자, 뭐 잡지 기고, 아니면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데서만. 그래서 옛날에는 바쁜 만큼 딱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더 바빠졌는데 되게 가난해졌어요. 100% 리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금을 버리고 사람을 낚으러 가자 그랬을 때, 넌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갔냐가 물어보니까 재산을 다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못하잖아요. 훌륭하신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나와요. 너 젊었을 때는 네 뜻대로 사는데 나이 들어서는 네 뜻대로 못 산다.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냥 그걸 요즘에 생각을 좀 모르겠다. 뭐 흘러가는 대로 이게 뜻이라면 다 주님의 뜻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예. 소장님, 수수께끼 안경을 드디어 입수했습니다. 정말인가? 당장 현미경으로 살펴보자고. 디자인과 품질은 명품 브랜드급인데 가격은 스파 브랜드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런 안경이 가능한 걸까요? 1mm, 1g까지 계산된 디자인. 이건 기계로는 나오지 않는 디테일이야. 직영 공장을 운영해 가격과 품질 모두 잡는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확실한 건 이건 우주급 안경이란 점이지. 이름이 뭐라고 했나? 스카노입니다. 복면 대신 선글라스 스카노. 스카노.co.kr로 접속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인터넷 포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책 제목이 역사전쟁이거든요. 사실 역사가 이제 전쟁터가 된 건 아마도 역사가 공동체의 기억을 조직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왜 그게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바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겠다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바로 구주제입니다. 우선 갈수록 이제 태산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 이번 협상이 외교 참사라는 건 이미 이제 정치카페에서 한번 다뤘죠. 그래서 국민이 느끼는 황당함과 분노가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중인데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신문 보도가 처음에 났을 때는 무슨 외교적인 승리처럼 났어요. 아베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처음에도 저는 그냥 헤드라인만 딱 듣고 이거 웬일이야? 아베가 약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들리는 얘기가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최근에는 완전히 이게 실상이 이제 밝혀지니까 이게 엉망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쪽에서는 또 오바마가 뭐 잘된 협상이니 또 이렇게 또 거들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은 협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떻습니까? 오수선님 얘기부터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그 자체가 너무 역사 왜곡이고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90년대 때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일본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담화 나오기 전에도 일본 내각 정부에 어떤 연구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고 인정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20년 넘은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갑자기 이제 뭐 협상에 성과를 냈다라든지 사과를 했다라는 말 자체는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대통령 담화 들어보셨나요? 예. 네, 어떻었어요? 대통령 담화 이 문제가. 아니 뭐 대통령 담화 대통령 전문가 주치. 대통령 담화문은 이제 이게 중심줄기는 아니었어요. 중심줄기는 이제 안보 위기하고 경제 위기에 관한 얘기들이 중심줄기였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그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그 질문이었죠. 이제 거기 요지를 추리면 협상이라는 게 원래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다음에 이제 24년 동안 역대 정부들이 힘도 별로 안 썼고 제대로 다루지 못한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합의를 한 거는 이게 최상의 합의다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이 노력해 준 거 인정해 달라. 그리고 소녀상 이전 문제는 뭐 한일 외교장관이 이 공동 기자회견 아닌데 사실 이게 좀 잘못 나왔어요. 그냥 따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각각. 그래서 발언한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내용 그대로다.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잘했어, 욕하지 마. 전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65년에 한일협정 맺을 때도 일본 측 발표 내용하고 우리나라 측 발표 내용이 달랐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독립 축하금이다. 3억 달러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사죄 배상금이다. 근데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발표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제 외교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구를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함으로써 각자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 근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거는 배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절차이기 때문에 배상이 아닌 건 확인된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배상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상금으로 받았다는 거는 거짓말, 역사적 거짓말인 거죠. 네.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나오면 이런 거? 일단은 지금 막 엄청나 이거를 할 수업 시즌은 아니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데. 입시가 끝난
입춘 끝났구나, 끝났고 일단. 지금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그 대통령께서 한국사 교육을 필수를 시켰지만 확 낮췄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사 공부를 잘 안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심각해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근대사를 좀 많이 가르쳐서 한일협정 얘기를 꼭 했거든요. 근데 교과서도 개정되면서 비중 자체도 너무 전근대사 위주로 가서 이런 게 이제 수업에서 토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회 자체가 많이 날아가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협상 자체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이미 너무 많이 얘기가 돼서. 네. 근데 이게 무슨 그 합의문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네. 문서로 합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뭐 구속력을 갖는다. 그다음에 더 이상 뭐 비가역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건 무슨 외교적인 뭐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저는 국제법적인 건 잘 모르지만 아까도 이제 65년 얘기 나와서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루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합의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 한일협정 맺으면서 이전 조약을 원천무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원천무효라는 말이 애초에 없었던 거냐, 그러니까 을사조약 같은 게 애초에 효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64년까지 있다가 없어진 거냐를 합의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냉전 때니까 어떤 국가들 간의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지금 냉전이 아니니까 합의를 애매하게 보고 이제 두 나라가 앞으로 계속 외교전을 하면서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 구조가. 근데 한일협정 한일 기본조약이죠. 1965년 거는 조약이잖아요.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받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 위안부 협상은 위안부 합의 뭐 합의인지 협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문서 자체가 없잖아요. 공동 발표문도 없잖아요.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 선언이에요, 사실은. 난 모른 척 할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체적인 차원의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지금 안 풀려고 있었는데 또는 심지어는 한미일 공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민간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는 이제 민간 베이스니까 내버려 두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다닌 것도 아니고 또 그걸 갖다가 그 일본 정부와 일본 군에 의한 만행이라는 역사적 시인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정부도 국민들 여론 때문에 그 국민 여론과 더불어서 일본 정부에다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 즉 사과해라 시인해라 등의 또는 보상해라 혹은 배상해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민사회도 고립되고 그 일본 시민사회도 고립돼 버리는 거 아닌가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양쪽이 막혀버리니까 중간에서. 아니 민간에서 뭐 하는 거야. 네. 이거는 정부끼리 외교부 양국 외무부 장관끼리 만나서 공감을 이루고 각자 공감 이룬 내용을 각자 발표한 거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구속하는 조약이라. 조약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또 양심적인 또 시민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냥 민간에서만 끝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입장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국가를 거쳐서 그렇죠. 국제까지. 근데 그게 딱 끊기는 그게 것 목표인데 같아서. 거기서 방금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이번에 이 합의가 또 발표된 그 내용이 민간을 구속하지 못하잖아요. 예. 동시에 자기 정부를 구속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자기 정부를 구속하려면은 법이라야 되지. 국가 대 국가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갖다가 그렇죠. 통과한다거나 조약이라야지 구속하는 거예요. 조약이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정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정부가. 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베가 위안부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뭐 민간 어떤 업자가 그냥 사적인 시장 차원에서 여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건 제시가 계약 맺어가 데리고 가서 군대 앞에서 장사한 거다. 그래서 군이 관여가 되긴 됐다. 이거지. 관여가 돼서 네.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정부가 책임질 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아베의 얘기가 앞으로 일본 국가의 입장이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다른 좋은 정권 바뀌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취한 입장은 그냥 박근혜 정부만이 구속될 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베가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위안부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 책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도덕적으로는 조금 미안해. 그래. 막 그래 자꾸 미안해. 그 대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다시 그 얘기하지 마. 그렇죠.
또 그 얘기 꺼내면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 아니야? 거의 이거예요. 그냥 I'm sorry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you are welcome 해야 되는데 you are welcome 안 하니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I'm sorry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래 yes you are sorry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같은 데나 이제 일반 사이에서는 그런 게 이제 계속 그쪽에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반복이 먹혀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일본이 잘못하긴 했지만 뭐 일본 군이 관여한 건 아니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상당히 좀 요즘에 와서 많이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어젠다가 우리나라에도 먹히는 그런 현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명백한 증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그 굴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베가 뭐 한 소리 했더라고요 어제. 뭐라고요? 아니 그 일본 국회에서 뭐 증거 없다고 어제. 예. 어제 그 18일 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나와가지고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원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할머니들이 당사자들이 친구하고 놀다가 일본 그 헌병한테 끌려가지고 어딜 가서 했다 이런 새로 또 부산에서 한 분이 또 그걸 공개를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숨기고 살다가 이런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아니에요. 자료로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를 하면서 자기들이 범죄했던 그 기록만 안 남기면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뭐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냐? 그럼 이제 증거를 내봐라 하면 여러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왜냐하면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는 일단은 그 당시에 위안부 가정을 목격한 일본군의 증언이 있고 그게 이미 90년대 때 나왔고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군정이 이제 재판하거나 수사하면서 나왔던 증거가 있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이게 전 되게 웃겼었는데 그러니까 일본군이 민간 공창업자들을 막 관리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마치 이 군부가 이래들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그걸 앞뒤로 좀 맞춰보면 실제로는 뭐냐면 민간 공창업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했던 직영한다는 거죠. 직영이죠. 아웃소싱 주던 거를 회수해서 직영으로 바꾸는 문서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봐라, 우리 이렇게 클리어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또 말이야. 그것도 증거가 되는 거고 증언도 전 이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기 배경 다 맞춰보면 다 맞는 얘기고. 한 개국이 아니잖아요. 1개국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 몽골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사실은 그 나치가 그 뭡니까 그 대량 학살한 것도 그 문서 많이 안 남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그 유대인 문제 궁극적 해결 그게 결정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뭐 그게 반제 컨퍼런스니 뭐니 이러는데 문서로 확인되지는 않거든요. 문서로 확인 안 그렇다고 돼요. 그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누가 남겨요? 그 일제시대 딱 끝났을 때도 조선총독부에서 서류 불태운 게 3일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네. 당연히 그런 증거는 없죠. 예. 근데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합의를 했을까?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그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좀 그 자손 대대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65년에 아버지가 사고 자꾸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자고 본인 것만 얘기하자고. 왜 딸이 한 걸 가지고 아버지까지 엮어서 욕을 해? 아니 근데 그 부전 여전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서 딸이 한 행위를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를 또 끌어내서 욕하지 아니, 말자고 우리. 연주한 거는 그 사람들이 본인이 한 것 연주한 같은데 내가. 아버지와 딸이 연주한 거야.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만 있으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마 이랬는데 아버지 있으니까 나도 한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전 연구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독재라는 틀거리는 똑같지만 그 뭐라 되나 그 이승만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보여줬던 문화적인 반일성에 비해서 박정희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태도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규명도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게 그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의 논리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먹혀드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게 이제 왜 먹히냐면 정치적으로 한번 굴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걸 갖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욕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일본 논리를 갖다가 펴는 아니 그게 내가 위험한 뭐 거죠.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는다고 해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여당을 지지할 거라고 제가 이제 TV 토론 나가서 그 얘기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뭐 그걸 망언이라고 막말이라고 성명을 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표현은 언제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랬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가정법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게 막말인가? 나라를 팔아먹는 게 막말이에요? 실제로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망언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 새누리당 망하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예. 지금 그 대통령이 그 받아들였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그 요번에 이제 특이한 게 미국의 자세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환영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 합의가 뭐 미국과 일본의 공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못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먹혀버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이해, 자기 나라의 어떤 이해를 중심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역지사지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고 지금 자기들로서는 대중국, 중국 방어선을 위해 가지고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골이 이제 파이니까 이거 적당히 풀어. 무슨 왜 과거에 연연해하는 거야? 왜 과거에 집착하는 거야? 계속 그런 압박을 가해왔고 이번 이 합의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공조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차 세계전 때 그 제일 일본인들을, 그러니까 제일이 아니라 재미 일본인들을 이렇게 억류하고 그랬던 그렇죠. 거를 그때도 강제 수용소로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배상했잖아요. 네, 미국은. 해서 배상만 한 게 아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편지 다 써서 사과한다는 내용에서 다 봉투에 이렇게 돈 넣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성의를 보이는 또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걸 외교적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게 어필이 안 되는지. 국제사회는 말로 통하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역사 전쟁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일본을 축에 놓고 그 중국과 한국이 지금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국하고 공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 문제에서는 민족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권이라는 관념이나 여성이라는 관념에서 보면 그렇죠. 한미일이 또 지금의 선택과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여성 대통령, 정치 얘기 좀 그런데 네. 여성 대통령이 그 인권과 여성을 간과하는지가 전 좀 너무 좀 당황스러워요. 그 미국이 항상 이제 일본에 좀 더 동북아시아에서 더 큰 군사적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과거사가 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을 포위해야 되니까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역사 문제가 이 갈등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이제 제 기억에 그 2004년도인가요? 그때 부시 대통령 때죠.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수잔 라이스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번에 환영 성명을 냈죠. 근데 그때는 컨돌리자 라이스라고 그것도 여자분이었어요. 국무장관이. 매파였죠. 아주. 예, 그 네오콘 멤버였죠. 근데 그 컨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독도 문제가 그때 시끄러워져 가지고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한국에 왔어요. 청와대. 제가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컨돌리자 라이스가 거기 청와대를 왜 왔냐면 이제 독도 문제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한일 간에 좀 잘 해보라고 얘기를 하러 왔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혹시 그 라이스 국무장관 보고 혹시 동학농민전쟁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때 일본군이 와서 조선 농민을 몇 명 죽였는지 아냐고 그 물어봤대요. 한 30만 명 죽였다고 자기 알고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독도 문제가 영토 문제가 아니고 역사 문제다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동학농민전쟁 얘기를 했는데 그 동학농민전쟁 얘기를 20분 넘게 했대요. 그 라이스가 30분 면담했는데 가면서 잘 배우고 간다고 이제 빈정거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잘 배우고 간다고 그랬겠어요? 말은 잘 배우고 간다고 얘기했지만 속으로 빈정거리고 갔겠죠. 이거 잘 되게 걸렀다 하고. 근데 이제 그 태도하고 이번 위안부 협상하고 보면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이 문제는 위안부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에 대한 어떤 배상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게 되면 이게 역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뭐 역사 문제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인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본엔 여자 없습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안부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고 산출물을 많이 내는 분이 대부분 일본 여성학자들이세요. 스즈키 요코라든지 우에노 지주코 같은 사회학자기도 하고 여성학자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은 근거를 내는데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인륜적인 문제고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민족 간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뭐 국가 간의 문제도 아니고 그 인간성에 대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너무 협소하게 해가지고 국가 간의 외교 문제, 그다음에 배상 문제 이렇게 너무 좁혀서 보다 보면은 일부러 저쪽에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전쟁 범죄도 아닌 게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잠깐 쳐들어와서 강간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식민 통치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제국주의 침해 야욕 때문에 전 국민을 징발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사실은 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제국주의 그렇죠. 시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그냥 단순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문제를 문제의식 잡아서 끌고 가는 유일한 운동인데 그 가치를 너무 정부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복잡한 건 몰라요, 우리 대통령. 너무 복잡해, 대통령이 이해하기에는. 역사전쟁은 네. 뭘 다룬 책이에요? 일단은 역사전쟁 자체는 그 이제 국정학 교과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쪽에서 이제 주로 뉴라이트 진에서 제시하는 갑자기 얘기 물어보시니까 그 여러 가지 그들의 주장들,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그쵸. 것도 네, 다루고. 그리고 네. 그 이제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한 가지 라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갖다 견제해야 되는 어떤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의 가장 인권적인 문제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희생된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부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 사실은 이건 국정교과서 때부터 나온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정부가 무슨 역사관이 있어요? 어쨌든 그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왜곡된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게끔 또 그쵸. 추동한 그 두 네, 개의 네.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껍데기만 바뀔 뿐이지 계속 똑같은 게 이번에도 뭐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제 어떤 반공주의적 태도, 미국에 대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껍데기만 바꾸고 계속 똑같거든요. 예. 그런 내용을 좀 다뤄봤어요. 사실은- 외교부에 혹시 외교부 장관한테 하나 보내주셨어요? 역사전쟁?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그 요번에 미국에서 그 성명 낸 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랐냐면 나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 있잖아요. 네, 가스라 테프트죠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미략. 네. 가스라 테프트 미략. 미략이죠. 그 이제 미국이 필리핀 먹고 예. 조선은 일본이 미리 먹고 먹어라. 그렇게 서로 좀 그냥 묵인하기로. 네네. 자기들의 이제 국익에 따라 가지고 네, 그 네. 흥정을 해버린. 근데 이 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은 그 일본의 그 범죄지만은 우리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중국, 중국도 북한, 있고, 북한, 중국. 저기 또뭐 필리핀도 있고 필리핀도 그다음에 심지어 있고, 서구여서 네덜란드도 있잖아. 네덜란드도 캐나다. 있지, 인도네시아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국하고 이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만일에 나중에 이제 북한하고 뭐 수교를 갖다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쪽은 아직 배상도 안 한 상황이니까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푸는 협상을 갖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찌 보면 가장 졸속으로 가장 무책임하게 위안부 문제를 덮었던 사례로서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가장 피해를 받은 나라가 가장 먼저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보상금도 제일 먼저 받았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합의도 해주고 있고. 근데 아직 안 받았어요, 돈.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때도 예. 그거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 그때는 이 위안부 문제는 그렇죠. 드러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일본은 포괄적으로 다 거기 포함됐다고 주장해 온 거고 우리로서는 그 당시까지 아직 당사자들도 안 나섰고 문서의 증거도 없었고 이래서 아예 의제가 안 됐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노출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1965년 그 정권협정 때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누가 그 얘기했죠? 저 새누리당에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했나?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처럼만 해달라고 막 하는데 왜 이게 잘못된 합의냐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나도 그런 사실을 처음 듣는 처음 소리죠. 듣는. 예, 저도 아무리 뉴스를 뒤져봐도 그런 입장을 낸 나라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게 비교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그랬다는 건 아니, 아무 거짓말이지. 근거 없는. 근데 그분은 좀 신내림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가 듣지 못한 걸 들으신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일본은 왜 저렇게 힘들어 하는가? 과거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잘못했잖아. 옛날에 잘못한 거잖아. 그렇다면은 그걸 갖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라도 그걸 갖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러면 될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가? 역사전쟁
역사 전쟁에 그 얘기는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본 역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흐름이잖아요. 요시다 흐름과 이제 기시 흐름인데, 한쪽은 그냥 경제 성장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자는 흐름과 또 내부에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만 영내 패권은 갖겠다. 이 두 개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다수의 자민당 정권의 힘을 굴러왔고, 나름대로 굉장히 진정성이 있던데요. 그쪽에서 나오는 60년대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그 일본 내에서 교과서 파동이 47년부터 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 미 군정기 때 썼던 교과서 내용을 중국이나 미 군정에서 수정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그 초기에 그 교육부 관료들이 계속 내려와서 80년대, 90년대까지도 계속 관료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런 식이니까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뭐.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과서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나온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 집권당, 혹은 보수 언론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 보면 부끄러운 역사라고,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긍정적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현행 7종 거민정 교과서가 그 대한민국이 마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정의가 패배한 역사처럼 부정적으로 기술해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하고, 그래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걸 네. 고쳐보려고 고치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로 고치게 하니까 소송 걸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좀 올바른 교과서를 냈더니 막 시위하고 뭐 해가지고 채택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사람들 논리인데, 이 사고방식하고 지금 아베의 역사 인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자학이란 말이나 패배주의가 그러니까요. 다 70년대 때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전 너무 충격받을 정도로 똑같은 어휘를 그러니까 나는 써서.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대통령을 보면 그냥 다 이해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베는? 윤리의식의 차이인 게, 저는 이제 그 좀 전에 독일 갔다 왔잖아요. 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청산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땐 철저하게 했는데,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부족하대. 맨날. 우리 청산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새로운 얘기 계속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윤리의식의 차이가 있는 게, 그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 칼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치심의 문화하고 죄책감의 문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책감의 문화는 뭐냐면, 남이 알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미 죄고, 거기에 대한 그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자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치심의 문화는 죄가 언제 발생하냐면 남들이 그걸 알 때 발생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아직 죄가 아니야. 그 남한테 알려질 경우에 수치심이. 그때 이제 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뭐냐면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차이가 큰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되었지만, 통일되기 전에 동독이든 서독이든, 그리고 서독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제 독일 사민당이든 기민당이든 간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히틀러의 제3세국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 행위였고 개성할 수도 없고 옹호될 수도 안 된다라는. 분리하는 거죠. 분리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의 그 독일의 어떤 침공이라거나 그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 죄가를 갖다가 이렇게 개성해서 어찌 보면은 속죄한다는 의식까지 와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이러저러하게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뭐 서로 간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미국한테 당한 거에 비해서는 원자폭탄 맞은 나라가 전 세계에 누가 있느냐, 우리밖에 없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서 그 일제 시대 때 이거 우리가 보는 만행을 스스로 만행으로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반성을 안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이 만행한 사실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해. 근데 이 사람들 전략은 뭐냐면, 만행한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만행했다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그 죄가 발생하는 거지, 자기들이 남경 가가지고 몇십만을 죽이고 위안부 뭐 하고, 이거는 죄가 아닌 거야.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는 아직 한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한에서는. 실제로 국내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잘 안 사실 자체를 시키고. 부정하는 일본의 거죠. 그 역사박물관, 일본 신사 있잖아요. 예. 동경에 그 신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신사 옆에 딸린 게 역사박물관이에요. 류슈관이라고. 거기 가면 어떻게 설명이 돼 있는가 하면은, 그 인도네시아든 인도든 필리핀이든 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식민지였다. 근데 일본이 그걸 갖다 쳐들어가 가지고 해방시켰다. 해방시켜 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다
이제 독립국가로 해방됐다라는 대동아 거예요. 해방 전쟁.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독립한 나라들 해가 쭉 나와 있어. 근데 그게 한국은 포함이 안 돼 있어.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실제로 그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가면 섬 다 먹히잖아요. 근데 이제 최후에 이제 본토 결전하는 너무 웃긴 게 본토 결전하면 진해 일본 열도만 지켜야 되는데 본토 결전의 범위에 한반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에도 막 땅굴 다 파놓고 요새 다 만들어 놓고. 그 제주도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제도에도 있어. 맞아요. 그 지금 와인 창고로 쓰인다고 뭐. 한국산 와인 만든다고. 예. 참 그 뭐죠 그 질환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마누라 고향 옆에 그 질환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가미가제 특공대 그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뭐든지 애매모호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겠어. 실제로 그 메시지라는 것은 나는 이거 처음에 딱 가가지고 느꼈던 건 뭐냐면 애들이 20살에서 22살짜리 애들이에요. 예. 거기 조선인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든 그 의심은 뭐였냐면 질문은 어느 미친놈이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어떤 미친놈이 이런 계획을 세웠냐. 그랬더니 너무나 당황하면서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거야. 미쳤다고 생각 안 한 거지. 그리고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지. 다 눈물 흘리고 나와요. 그렇지. 불쌍하게 죽었으니까 젊은 불쌍하게 나이에. 죽은 게 아니야. 애국심에. 애국심으로. 총폭탄 등심. 총폭탄 정도. 수령의 총폭탄, 천황의 총폭탄.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보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나오는데 이분들이 눈물이 글썽하는데 왜 이렇게 영화로 보여주잖아. 그래서 비행기가 쫙 가가 항공모함에서 쾅 부딪힐 때 사람들이 외치더라고. 약다 하면서 외치더라고. 해냈다 뭐 이런 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그래 놓고서 거기서 평화를 기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태도가. 근데 그 나라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역사 교육을 계속 은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왜곡한 걸 넘어서 안 가르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오래 죄를 되니까. 안 지려고. 남이 모르면 죄가 아니니까. 남이 모르면 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안 했잖아요. 안 하다가 너무 안 했는데 이제 유적님 이렇게 해서는 이제 대학교 가서 했다면 저희 때는 이제 저보다 조금 뒤이긴 하지만 공교육에서 근현대사 교과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선 대모가 없어도 그러니까 어떤 운동권이 약해져도 공교육이 그거를 버텨냈는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좌파 교육이라고 그러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그게 국정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70년대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숨겨요, 감춰요. 왜냐하면 그 마초 문화가 있거든. 쉽게 말하면은 왜 그 이슬람 같은 데 보면 왜 명예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책임들을 갖다 여자한테 막 돌리고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본인들도 얘기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 같은 경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묻어두려고 했고. 근데 그걸 갖다 사실 바뀌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오히려 일본의 시민사회였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오히려 문제 제기가 됐던 거고. 그게 수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을 하면 계속 쫓겨나고 아빠가 버리고 뭐 자식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조선 그러니까 여기 민족 문제뿐 아니라 거기 남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남자들 그러니까 험한 말로 하면 조선 놈들이 되게 못난 거야. 이게 이제 한국 남자도 다 거기 후예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양년 이게 환향녀 아니에요? 환향녀. 그러니까 그 전통이 이제 환향년대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 나고 나서 엄청나게 여자들이 이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그러다가 탈출하고 뭐 하고 그래갖고 돌아왔는데 몸 더럽히고 왔다고. 그 남자놈들이 나라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온 국토를 유린하고 여자들을 끌고 가고 욕보이고 했는데 지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미안하다고 해야 마땅한데 몸 더럽히고 왔다고 저 개울에 와서 씻고 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조선 남자들이지. 그러니까 고려 남자도 똑같은 게 고려 남자도 몽골 때 몽골. 엄청 끌려가잖아요. 근데 네. 저는 거기 너무 추잡한 게 끌려가는 과정도 너무 추잡한데 그 중에 이제 기화항우 드라마 나왔지만 이렇게 가서 이제 고려 여인들이 이쁘니까 막 장군의 와이프 뭐 이렇게 후궁 황제의 황후 후궁 나오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한번 넣어서 자기 딸 넣어서 이제 출세해 보려는 시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 말기가 일제시대와 되게 비슷해요. 부끄러운 얘기. 네. 참 그런 부끄러운 얘기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만 꼭 욕하는 걸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자 되기가 쉬워. 일본 욕하고 북한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애국자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근데 사실 한국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자성하는 태도로 이제 임해왔냐. 근데 베트남 전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감추잖아. 우리도 우기잖아. 아니라고. 나 이때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교육 받을 때 외부 강사가 와서
정신교육했잖아요. 이렇게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강사로 많이 왔어요. 어제 솔직히 내가 얘기를 하면 나 끔찍했던 기억인데 와서 이제 그 작전할 때 얘기를 해주는데 나도 들었어. 기습당해가지고 전우가 죽었대. 그래서 그 베트콩이 숨어 있는 마을에 쳐들어가고 10배를 죽였대. 그 베트콩 머리를 잘라가지고 수통 대신에 차고 다녔대. 이런 얘기를 17살짜리들한테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끔찍해서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아, 그럼요. 가장 이 가혹한 민간인에 대한 가장 가혹한 행위를 한 게 한국 그 해병대. 예, 그건 뭐 이미 다 증언이 다 돼 있고 뭐 마을 하나가 통으로 날아가는.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럼 한국 정부가 그 군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사죄 배상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원래 베트남전 그 뭐지? 포로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고. 우리 국군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인가요? 베트남 방문했을 때 사과했죠. 호치민 묘소에 가서 말로 이제 그 좀 그런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참배는 못했지. 근데 그 국내 역풍 때문에. 근데 말로 좀 사과한 듯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또 씹었죠. 이 보수 진영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사과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방문했을 때 사과를 현지에 했죠. 가도 이렇게 민간 얘기하면 민간인끼리 만나면 얘기 다 해주는데 다 한 다음에 그 마을 동장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베트남과 한국이 사이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베트남에서 뭐라 그러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뭐 베트남 참전이 정당했냐 아니냐를 논의를 떠나서 정당하게 참전을 한 전쟁이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전쟁이면 명분 있는 전쟁이면 양민학살해도 되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개입된 거면 사과하고 배상해야 맞죠. 근데 우리가 저지른 피해 가해자로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안 해준다고 일본 놈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걸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웃겨요? 그게 그 8종 교과서에 한 권에 요만큼 구석에 참고 자료로 베트남 양민학살이 나와요. 그거 하나를 두고 그 집필자 중에 주진호 상명대 선생님 1년 내내 고엽제 전후회가 상명대 앞에 와서 1인씩 계속하고 막 근데 이게 요번에 저기 재작년인가 저기 이준석 씨랑 그 TV 프로그램 만들려고 베트남 갔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베트남 그 가이드한테 사실 우리 작은아버지 두 분이 여기 참전하셨었다고 그랬더니 당장 하는 말이 못된 짓 참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는 그러니까 그냥 왜 그 있잖아 한국 사람들 니네 나라랑 나랑 연고가 있다.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전적으로 유 작가님 말씀 동의하는데 요즘 또 뭐라 그러냐면 봐 니들도 베트남에서 우리도 베트남에서 했으니까 뭐 이거나 이렇게도 나와요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청년들이 우리끼리 역으로 악용이 돼서 위안부 꺼내지 마라. 위안부 우리도 베트남에서 했는데 이거 뭐하니 이런 논리로도 막. 그거는 청년들만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갖다 심하게 문제 삼지 말자. 그 천병에 있는 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다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덮으려고 하는 게 같아요. 그렇지. 같은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사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떳떳한 입장에서 사과를 그렇지.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건 사실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 범죄기도 하고. 전쟁 범죄고 그 전 인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륜적 관점에서 봐야 될 해결해야 할 문제고 또 다른 한편에 이게 여성 문제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전에 한국 남성들이 했던 태도가 상당히 가해자적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른바 2차 가해 해당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요구할 수가 있고 그게 전체 인류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창피해. 난 좀 부끄러워. 그 생각하면 그 우리가 진짜 일본에 대해서 당당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가해를 한 자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때도 약간 뒤가 캥기는 거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 사형제도 거의 제일 먼저죠 아마 사실상 폐지한 게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사형 집행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를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 패전의 결과로서 우리 같은 건 쟁취를 했단 말이죠. 이런 데서 어떤 스탠다드를 윤리적인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니 하는 우리도 나라라고 반은 공짜로 받았어요. 아, 그냥 미국식 헌법을 미국식 헌법을 일단, 받았죠. 예, 반은 하지만은 공짜로 그래도 받았고 이제 우리 걸로 나중에 만드는 건 이제 그 할부금을 다 냈지 우리가 할부금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익을 처음에 탄압을 했다. 그렇지. 걔네들은 할부금도 미국이 대신 근데 내줬어. 우리는 이제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지했단 그렇지. 말이지. 그래서 싸워서 우리가 쟁취한 측면이 분명히 있단 우리가 말이죠. 할부금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본식 방식이냐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적인 방식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사실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합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측면으로 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좀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 전 너무 중요하고 각지 국정화가 뭐 잊혀졌다고 하지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그 원자폭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자폭탄으로 이제 피해 국가는 일본이지만 그 당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조선인 노동자가 6만 7만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폭 인인을 배출한 나라인데 학교 현장 가면 심지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우리 그 돈 다 한일 청구 협정 때 받은 거를 시설 안 지어주고 요양시설도 안 지어주고 병원도 안 지어주고 치료시설도 안 지어주고 그 돈 다 갖다가 저 공장 만드는 데 써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형률 씨 몇 년 전에 김형률 씨죠. 고인이 되셨지만 그게 유전되고 이렇게 해서 2세 3세까지 피해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정부가 뭐라도 했냐. 그것도 또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픽토 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의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 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입니다. 시제품 개발 시 필요한 전자부품, 센서, 모터 관련류, 인터페이스 보드 등 많은 부분들을 소형 모듈화해서 개발하기 편리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플보드, 양산보드 주문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제품이라도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양산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판매까지 해드립니다. 전자부품, 샘플 제작, 양산 제작, 판매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서울시 노원구에 전문전자 판매 매장이 위치해 있는 메이크 PCB makepcb.co.kr 대표번호 1566-8640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주제를 조금 더 옮겨보죠. 조금 옮겨가지고 위안부 협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나눠봤는데요.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번 이슈가 좀 떠올랐단 말이죠. 국정교과서 문제도 있고, 그럼 이어가지고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지금 첨예한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불길을 그냥 휘발유를 뿌려놓은 게 이제 한상진 씨의 발언, 예. 국부 발언까지. 국부론.
그 앞에 박정희 근대화 뭐 얘기도 했는데 그건 좀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요번에 그 돌아오는 총선이라는 게 사실 역사 전쟁의 성격이 좀 강해질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금 보니까 뭐 학생들 시위하고 이러던데 그 위안부 그 소녀상 그 철거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 이제 총선 전에는 안 옮기겠죠. 근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 외무장관의 한 발언이 그 조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서 한일 합의에 입각해서 한국이 적절히 대처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합의 내용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일 합의라는 게 한일 양국 간의 합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 정부 간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는 됐기 때문에 이행은 한국에 할 책임이 있다. 할 거다. 할 거다. 하는 거 지켜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도 없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옮기면 돈 안 주나? 10억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야. 아니 뭐 10억엔 안 올까봐 겁나서 옮기는 문제는 아닐 거고 그걸 조건 그런 것도 나는 불쾌하게 짝이 없지만은 관계 없이라도 이걸 갖다가 옮기는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아니 거지. 일본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그 상을 자기들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자기들이 설치해야 할 문제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좀 아쉬운 게 예를 들면 징용도 유명하잖은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징용을 대표하는 단체도 별로 없거든요. 활동도 별로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단위별로 있어서 징용 관련 그러니까 한인 징용을 문제 삼고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일본에만 300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정화, 뭐 위안부, 뭐 한상진 저희 위원장의 발언 같은 것들이 되게 연속성도 있고 심각한 문제인데 항상 이슈가 감정적으로 끝나버리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녀상 철거를 할 거냐 말 거냐, 국정화는 잘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이 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잊지 말고 끌고 가야 되는데 전 예컨대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 커다란 흐름을 좀 읽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네. 역사 전쟁이라는 것이 한일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번에 한상진 그 위원장의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안부 문제 이 정도로 좀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타결하고 넘어가자라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이나 이승만에 대해서 한쪽만 볼 게 아니라 이쪽 저쪽 다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거의 비슷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참 걱정스러운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부 논쟁만 하나 보죠. 사실 그 국부 얘기를 떠드는 거는 조갑제류의 그 뉴라이트 쪽, 쉽게 말하면 극우 세력들이 떠들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김무성 씨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회 본청 로텐홀에 이승만 동상을 만들었잖아요. 전희경 그 자유경제 사무총장 인재 영입됐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모자라가지고 요번에는 이른바 그 야권에 해당하는 이쪽으로 이제 그 프레임이 옮겨와 버렸다는 거, 역까지 치고 들어와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상진 씨의 발언을 갖다 이렇게 가볍게 넘겨야 할 발언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안철수 의원이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뭐 사과한다고 하는 거 어제는 또 사과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아니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과한 게 아니던데 뭐 그냥 본인 입장 변함이 없어요. 아니 뭐 국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내가 국부라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국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항상 그분 얘기하는 건 그분의 말을 보면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자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 이완용도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뭐 김일성도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공과 과를 히틀러도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아니 나는 그렇죠. 스탈린도 공과 아니 과를 나는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보면 균형 있게 본다는 건 반반씩 인정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공은 아주 작고 과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아니 그 저기 뭐 한강 다리 끌어놓고 지 혼자 도망가면서 서울 시민 안심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수많은 양민학살들 그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독재했지. 공이 1이면 과가 99 아니에요? 자기 그게 균형 있는 거 아니야? 총질했지. 나는 아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심지어는 그 저기 뭐야 자기가 난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고 끝내 이제 폭행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있어. 사람을 갖다가 낳았으니까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 뭐가 달라? 아니 그리고 그 국부라는 게 뭐 공이 있는 거야. 나아준 공이. 궁금한 게 독일 유학 많이 갔다 오셨는데 독일에도 국부를 뭐 기리는 게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부 이런 개념은 막 그 20세기 초반에 막 순원 뭐 마오쩌둥 어떤 그런 막 역사적 변혁의 어떤 리더십을 바라는 사람들이 열망이거나 그거 아니면 그냥 70년대 독재 국가들이 하는 어떤 장식품이지 선진국에 그런 게 있는지 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독일 통일의 아버지 비스마르크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도 사실은 여기서 듣지 독일에서 막 안 파터 하지. 대어피 이런 얘기 못 맞아요, 듣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지 무슨 이걸 기리거나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철혈재상인데 이제 제가 독일서 비스마르크를 본 거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독일 여행 가면 라인골드라고 그래서 마인츠에서 출발해서 저쪽 쾰른 이쪽으로 가는 이제 라인강 따라서 라인강 유람선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기착지에 리데스하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티치세 골목이라고 해서 유명한 먹고 노는 골목도 있고 그러는데 그 뒷산에 이 라인가우라고 해서 유명한 리슬링 품종 그 포도 주산지인데 라인강변의 남향 비탈에 포도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뒤에 니더발트 댕크말이라고 이제 이정표가 있어요. 니더발트라는 건 숲 이름이에요. 아랫숲 동상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아주 그냥 잘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어서 거의 안 들러요. 거기 가면 비스마르크 황제가 1871년인가 보불 전쟁에서 이기고 수상이 아니 그 비렐름 황제가 비렐름. 비렐름 황제 그것도 비스마르크 때지 이제 가서 보불 전쟁에서 이기고 샹젤리제를 행진하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베르사유 궁에서 황제 대관식을 하고 그게 독일 통일이에요. 첫 번째 제1제국이에요. 그게 제2제국. 그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제3제국이죠. 제2제국인데 그게 사실상 첫 독일 통일이에요. 그전에까지 형식적인 거고. 근데 돌아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대 20대 재벌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그 리데스하임 뒤 언덕 포도밭 위에 엄청나게 큰 조형물을 만들어요. 그게 정서로 파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뺑 돌아가면서 26개인가 그 당시 첫 독일 통일에 가담했던 왕국과 주들의 그 문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주요 도시 이름 밑에 쫙 새겨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쟁신 아테나 여신 형상부터 해서 벨름 황제 말 타고 있고 가이드 하는 거예요. 전쟁 루트야. 그게 있는데 우리 힘 모아가지고 그 조형물을 보고 있으면 그 당시 비렐름 황제 시대에 제2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어. 진짜 흉측한 조형물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의 기쁨을 노래한 라틴어 식구들이 들어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한 거는 그 동상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그 동상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숲은 독수리 보호구역인데 엄청나게 잘 갖고 놨는데 그 조형물은 녹이 쓸어 있어요. 예산을 안 줘갖고 시에서. 왜냐? 극우 전체주의 국가주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비스마르크 욕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비스마르크 착한 일 한 것도 있는데요. 자기는 들어본 바가 없대. 그래서 일요 휴무제랑 그 노후보험 도입한 게 다 그 비스마르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화를 막 내더라.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데요. 이런 그 조형물을 그렇게 관리하는 독일 시민들의 의식 그게 통일 독일의 수도에 홀로코스트 만말이라고 해서 엄청난 규모의 공원을 조성을 해서 베를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나치의 만행을 보도록. 그 유명한 저 베를린 천사의 시인가 거기 보면 나오는 그 동상 있잖아요. 그 지게스조일날에서 승리의 기둥이거든요. 전쟁 여신이 있는데 그 히틀러가 그때 그 전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전투가 발생한 방향으로 이거 그 천사 신을 돌려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탑신이 이렇게 포탄 탄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또 거기 가면은 애들이도 낙서 이 전쟁 기념물이라고 신나게 욕해 놓는 낙서. 그러니까 거기 와서 비렐름 황제랑 비스마르크 욕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딱 대조되는 게 저는 세종대왕상 있잖아요. 광화문에. 물론 세종대왕 훌륭한 임금이지만 문제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의 서술도 세종대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종시대가 이루는 어떤 문화적 업적과 가치를 보여야 되는데 막상 이제 광화문에 가면 되게 높은 단위에 어떤 큰 황금색 할아버지가 앉아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통치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세운대왕에서 그 기존 교과서에 세종대왕 내용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게 논쟁의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위인전 문화라는 게 그렇지. 일본하고 한국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딴 나라에서는 그냥 전기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기술한 건데 우리나라 심지어 일본에서 뭐가 있냐면 그 전기 중에 히틀러도 들어가 있거든. 위인전 중에.
근데 이 얘기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부산에 가면은 용두산 공원이라고 그 광복동에 유명한 이렇게 공원이죠.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 공원 이름이 용두산 공원이 아니었어요. 우남 공원이었어요. 우남이 이승만의 호예요. 왜 운항공으로 이름 불리는 그게 원래 일제시대 때는 일본 신사가 있었던 자리인데 일본 신사를 무너뜨리고 이승만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운항공원이라 불렀는데 그 동상이 언제 없어졌느냐. 4.19 후에 성난 시민들이 가가지고 목에 밧줄 걸어가지고 동상을 유명한 사진이죠. 예. 그런데 당시에 부산에만 이승만 동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있었는데 다 국민들 손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서 타도된 사람이에요. 그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그랬다 이렇게 아니 주장하는 거지 자기들은. 그걸 지금에 와서 국부라고 아니 그 국가 부담이에요. 국가 부담 엄청 부담 준 사람이지 국민들에게도. 근데 박정희 시대에도 이승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교과서든 어디든 그 이승만을 찬양하는 건 사실상 금지되다시피 했던. 맞아요. 왜냐면 5.16을 정당화시킨 게 자유당 독재 그런 국회예요. 거니까. 귀국을 막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것도 몇 번 막았지. 막았다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이승만 찬양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국정화 논쟁 한참일 때도 보면 거의 뭐냐면 친일 문제를 갖고 많이 싸웠거든요. 임시정부에 같이. 근데 사실은 논쟁의 또 하나가 됐어야 되는 게 뭐냐면 4.19 혁명이나 민주화 운동의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제 세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좀 이렇게 젊은 층들은 그게 좀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린 그래서 이게 논쟁이 안 되는 민주화 운동의 그 사실 논쟁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그건 그렇죠. 그 논쟁이 돼야 되는 자체가 슬퍼. 근데 지금은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에도 그거 있잖아요. 히스토리컬 스트라이트를 해가지고 그 역사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익 수정주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뭐 600만씩 죽은 건 아니다. 그렇지. 숫자가 뭐 과장돼 미군이 있다. 좀 과장했다. 미군이 좀 과장했다. 요게 이제 한 라인이 있고. 위안부 5만설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과장됐다. 뭐 이런 거고 600만이라는 숫자를 갖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다. 데이터가 없지 똑같아. 않냐. 데이터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나치 학살 있죠. 아우슈비츠 학살에 관한 정설을 까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그러니까 물 타는 거지. 물 타는 거야. 그 난징 대학살도 30만인데 뭐 8,000명 죽었다. 뭐 아주 이렇게 요런 라인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탈린은 더 죽였다. 더 죽였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항상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친일 문제 얘기하면 그래서 공산주의 흑서 뭐 이런 거 쓰고 친일 청산 담배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담배가 더 많이 죽였다 이거. 그러니까 친일 청산 같은 거 얘기하면 너 또 북한 찬양하려고 그러지. 아니 도대체 나만 친일파 청산 못한 거랑 북한 친일파 청산한 거랑 사실은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만 하면 저 또 북한 편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너무 답답해.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북한 편들고 싶어. 근데 사실 북한에서도 완벽하게 청산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걔들도 더러 살려줬잖아요. 필요한 사람들 살려주기도 했던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서 주로 기술자 위주고 또 국민권 박탈 위주로 갔는데 요즘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같은 거 보면 아예 북한은 다 친일 내각이고 이렇게 국내 우리 남한 쪽은 다 광복군 명단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지가 굉장히 민간에 많이 들어와요. 네, 어쨌든 이제 우익들의 그 역사주의 논쟁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 전략이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실증주의야.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과학적인 태도야. 그다음에 너희들은 데이터로 예컨대 600만 죽었다는 데이터 내놔봐. 있어 없어. 그건 저기 19세기의 지배적 역사 그러니까 이론. 그런데 만약에 그 없는데도 600만을 주장하면 그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거야. 이렇게 역공을 해요. 그게 애들 전략인데 일본 애들이 지금 딱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문제를? 난 지금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나도 이거 형사 기소하는 거를 반대하는 서명을 했거든. 네. 그랬더니 너도 박유아 편이냐 이런 메일이 좀 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그러더라고. 떴던데요. 유시민 맞아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학계에서도 대부분은 기소 자체를 그렇게 찬성하고 그런 분위기 역사학계 쪽도 아니었고요. 근데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근데 오해가 뭐냐면 그 책에도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말장난하는 건데 박유아 교수가 절대로 일본의 정부와 군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지. 그게 나와 있고 다만 그걸 희석하는 게 뭐냐면 제국 일반의 그 당시에 모든 제국주의 국가가 그랬으니 일본만 따로 묻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본 역사학자들이 아니라고 다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20세기 초반 되면 공창제도 다 없어지고 아주 일본만의 특수한 현상이었다고 반박을 받는데 그런 거나 그게 아니면 그 위안부가 생각을 해보세요. 끌려갈 때 누가 그 드라마 각시탈처럼 너 일로 와! 막 때리고 누가 이랬겠어요? 뭐 힘들지 않니? 이렇게 돈 줘가면서. 꼬아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민간업자가 경제적 대가만 데리고 이렇게 간 것처럼만 딱 기술하고 가서도 15살짜리나 20살짜리 뭐 이런 여자 가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민간업자보다는 옆에 있는 그 일본 군이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애틋한 연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사건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흐트리려는 네, 그런 게 강하죠. 그 저는 이제 거기 서명한 거는 이제 이 할머니들 정신대 협의회에서 정대 협의회에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같이 소송을 걸어서 뭐 민사로 다루어서 그건 좋다고 봐요. 그거는 뭐 당연히 내가 피해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고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법원에서 이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난 반대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오류를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국가에서 삭제나 수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전 현명한 게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런 오류를 기술한 것 때문에 어떤 법익의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고 이런 거는 뭐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뭐 작가도 그런 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래서 서명을 한 건데 이제 그렇게 서명한 사람들을 마치 박유하 씨의 제국의 위안부 논지에 찬성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오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생각이 다르다고 형사처벌하는 그렇죠. 그걸 그렇죠. 어떤 경우도 합리화시키는 국가보안법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제 볼테르의 말로 알고 있는 근데 실제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그렇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당신의 반대한다. 견해에 반대한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이 그 견해를 말할 권리를 탄압한다면 난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 이게 사실 우리 그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하 씨가 쓴 책에 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 국가 권력에 개입해가지고 강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 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상 그 상을 보면 이렇게 아주 단아하고 청초하고 백지 같은 애가 단아하게 앉아있잖아요. 그런 소녀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 책에서 얘기하는 장점이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소녀들도 다 인간이었고 그들이 생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 속에서 있었고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부분에서는 가치가 있고 대신에 비판할 것들은 뭐 냉정히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하는 책을 누가 내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기술을 한 내용 때문에 내가 모욕감을 느끼거나 인격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걸면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 제 책에도 비판한 내용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이 좀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할 때 그 에피소드에 해당해야 될 것을 가지고 무슨 역사적인 정설의 그 지위나 중요성을 갖는 것처럼 기술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차라리 꼼꼼하게 지적하고 이분의 집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분이 서술한 사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또 이분이 그 사실을 서술하는 그 관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걸 냉정하게 그 짚어내는 것 네. 그것이 올바른 비판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개업자가 있다고 해서 최종적인 관리자가 없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 책을 보면 중개업자 탓으로는 싹 돌리거든요. 그리고 군에서 중개업자들한테 여자들 데리고 오면 돈 줄게 이렇게 해서 중개업자들이 가서 살살 꽈가지고 어디 취직시켜주는 것처럼 하고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중개업자한테만 있냐고요. 발주처가 군이면 군이 전국적인 책임을 져야 맞는 거지. 그리고 그 책 뒤에 해결책들이 현재 일본 아베 정부가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금 만들어서 뭐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정치적 비판이나 아니 뭐 또 사법적 단죄의 아니 정치적 비판도 돼요. 정치적 비판, 학술적 비판, 정치적 비판, 사상적 비판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형법으로 이걸 다스리는 건 안 된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말이 15년 전에 처음에 나왔나? 내가 독일에서 막 돌아왔을 때 독일도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너희의 레히테라고 그래서 신우익이라고 나왔어요. 걔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람시의 이론을 배워와가지고 그람시가 좌파 이론
국가와 개인 사이에 시민사회가 있다고 봤고 이 시민사회 영역의 담론 헤게모니가 중요하다고 봤잖아요. 이 그람시의 패러다임을 차용해와서 우익에게 없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담론 헤게모니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지를 창간했고요. 필진을 조직하고요. 기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맨 먼저 한 일이 그 신우익이 출연할 때 이게 올드 나치하고 다른 점이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외국 유학 하고 온 사람, 뭐 책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집하면서 담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이 경쟁하는 담론 시장의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뉴라이트도 잡지하고 지금 출판하고요. 근데 이제 판판이 깨지잖아요. 출판 시장에서. 책이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독일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보니까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장기간 동안에 학술 연구문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은 꽤 됐는데 그럼 학술 연구나 학계로 본다라면 사실은 제대로 된 학자도 없고 학회지도 그러니까 한 부 정도밖에 나온 게 없어요. 맞아. 네. 책도 거의 뭐 학술서도 한두 권밖에 없고 대부분 다 그냥 뭐 발언들을 묶어서 우리가 글로 가서 좀 수준 높여줄까? 얘들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 완전 실증주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라이트의 세계였어요. 우익의 세계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1987년 민주화가 되면서 또 자기들이 또 결정적인 어떤 그 과오들 있잖아요. 뭐 광주 학살이라거나 뭐 박정철 때려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사회가 완전히 그런 이제 그 극우 만행들이 역사적 범죄로 이렇게 치부되고 그렇죠. 과거사위원회 같은 그렇죠. 데서 과거사위원회에서 나오고. 계속 추적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반격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은 어찌 보면 뉴라이트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는데 정치적으로 정권을 갖다 연달아 두 번씩 잡으면서 뉴라이트 필요성도 적어지는 그래서 뉴라이트 내가 할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뉴라이트 그건 내가 하면 더 잘하지.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 한다거나 정부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런 이제. 그건 이제 민간 뉴라이트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 주로 이제 정부 요직 뭐 KBS 이사장, 뭐 그런 거 하죠, 한국중앙연구원 대학원 원장, 방송통신 뭐 그런 걸로 다. 그러니까 이제 난동을 부려야 그 대통령 수첩에 올라가고 그래 자리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미국 총영사관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그 기사 쓴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그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영사 업무를 수십 년 한 사람이 그 효과 없다는 걸 모르고 했겠어요? 시킨 거지. 아니 일부러 신문에 날라고 한 거야. 그게 신문에 나야 청와대에서 알기 때문에. 국내용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서 지금 총영사관의 안무개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최고 존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현재화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명단에 올라갔잖아.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서 지금 사방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 여성부 장관 되셨잖아요. 그 강은희. 네. 그래 딱 그거예요. 나와서 교과서. 네, 교과서 가지고 좀 난동 좀 부리니까 장관 자리 오잖아. 물리 선생의 벤처 사업가가 여성부 장관이 되고. 근데 대한 양계장이야. 거의. 그 사실 뉴라이트라는 게 제야에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정치권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보다 더 심해진 게 이제 박근혜 이명박까지는 이명박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절로 넘어와 버렸고 올드라이트야 이게는. 근데 또 하나는 김무성 씨란 말이에요. 이분이 왜 갑자기 이 짓을 하는지 잘 거기도 모르겠는데. 올드라이트예요. 네. 근데 이분이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런 역사 의식 갖고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지 사명감이지. 자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 부친이 친일하지 않았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혁당에 대해서 뭐 그때 후보 시절에 사과하고 막 이러잖아. 아 그건 쇼한 거지. 그러니까 쇼라도. 그러니까 대선 때 그러니까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이 역사 문제가 좀 제기가 될 텐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김무성 씨가 당 대표일 때 자기가 그 취했던 그 입장, 역사하게 된 그 입장을 대선 후보가 되어서도 계속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몇 마디 말이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깐 뭐 사과한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리고
넘긴 다음에 그냥 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내는 어떤 국민적인 노력과 역사 의식이 없으면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뭐 대중들 사이에도 그러니까 지금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른 건 그때는 정치권에서 이슈를 제기해서 대선 후보가 답변했다라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그냥 일반인들의 역사의식 자체가 패가 딱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데 보수 정당에서의 아젠다 내용하고 이게 안 맞는데도 못 바꾸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패키지가 되니까 아까 제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굴절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은 패가 이렇게 갈리면서 만약에 다른 대통령의 하에서라면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 분들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좀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일본에서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일부 젊은이들 사이겠지만은 한국으로까지 들어왔다. 애들이 그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그 내가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옹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제 뭐 일베 같은 얘기도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제 저는 현장 학생들 만나는데. 그러니까 뭐 일베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베에 전국에 있는 잘 나가는 학원들이 자기 재수생 같은 거 광고하려고 해서 광고 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꽤 외고나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오히려 일베에 적극적이고 그 담론 유통시키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저희 반 다 일베 됐어요. 남학생 반 위주로. 이런 현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 전인민의 일베화? 그러니까 왜냐면 학력 격차가 심해지는데 그중에 엘리트 학생들에서 그 반의 일부가 남학생들 위주로 여성 혐오와 어떤 그런 뉴라이트 인식, 그 이제 전땅크에서 전두환 대통령 미화 이런 게 탁탁탁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서브나 소수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점 올라오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도 선생님 저 하도 열받아서 뭐 폭식투쟁 갔다 왔어요.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일이 아니야, 걱정된다. 그러니까 윗세대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도 되게 한계를 느끼지만 아랫세대를 그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저보다 더 이제 유럽에 직접 계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사실은 유럽 역사 보면 보수가 극우랑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섞었다가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그냥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냥 막 때려보면서 그게 그냥 하나의 정상 문화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20세기가 열리는 계기가 된 게 프랑스에서 보면 드레피스 사건인데 그게 1890년대 말이거든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레피스 사건이 날 당시에 이미 이제 프랑스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도 그런 사건이 났고 그 뒤로 100년인데 100년 지났는데 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마리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이 1차 선거에서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게 막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자체가 워낙에 부족 인간이어서 이 부족적 본능을 길들이고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전쟁 끝난 지 이제 65년인가요? 그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 끔찍한 참상을 겪은 지.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근데 길게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제 계속 후퇴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세대 차이인데 우리 아버지가 뭐만 얘기하면 네가 전쟁이 어떤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 전쟁도 유신도 겪은 세대가 아니다가 30대가 되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이렇게 막 변해가는 거 보니까 저희 세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30, 40대 친구들의 어떤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우리도 고민인데 우리는 험한 시절을 좀 겪어봐서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동안은 한국 사회에서 진전을 해왔어요. 그렇죠. 보수 정권이다 하더라도 앞으로만 갔지. 예를 들어가지고 김영삼 정권이다 하더라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잖아요. 노태우 하다못해 노태우 때만 해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뭐 이렇게 계속 앞으로만 달려오다가 이명박 정권부터가 갑자기 뒤로 가니까 이게 좀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오늘 그 토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100분 토크 마무리 주제는 항상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논쟁, 역사 전쟁이 사필 규정으로 마무리되는 길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좀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뭐 전체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개인적 입장에서는 처음에 물어보셨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려지게 된 게 제 의지로 알려진 건 아니었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거 국정 안 될 줄 아는데 뭐 어떻게 할래? 계속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말은 그럼 나는 이거 안 되건 안 되건 나는 시민들의 역사 수준 자체를 올려놓는데 헌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호기 있게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슉 떨어지고 이러면서 사실 조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잊을 수 있나? 혹은 이런 게 왜 이렇게 묻히지? 이런 게 좀 답답한데 좀 이제 일단은 저는 그냥 책임 있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역사 지식의 어떤 청소년이나 대학생, 어떤 시민들의 역사 소양에 대한 수준 업그레이드 그걸 위해서 한번 좀 몸 바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역사라는 거는 어찌 보면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있었던 일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다만 이제 되게 역사적으로 나쁜 일이라는 거는 이제 누가 그렇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던 분 말인데 이름은 잊어버렸다. 한번 TV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더니 이제 사나운 개한테 한번 물린 거라고 그 개를 없앨 수가 없대요. 늘 데리고 다녀야 된대요. 또 물리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놈이 항상 옆에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두 번 물리면 자기 책임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좋지 않은 장면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전에 어떤 개가 나를 물었는지 그걸 잘 기억하고 그놈한테 다시 안 물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역사 논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사 논쟁,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해석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 학교 수업에는 여러 과목 중에 역사 과목에 관련된 논쟁도 아닌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이 권력 투쟁의 어떤 한 얼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 보면은 철저하게 이거는 정치적인 논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적인 변화와 진전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어떤 좋은 지형도 확보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 뭐 할 거냐? 그럼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논리나 또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축적하고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치에서 자꾸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밀리니까 이것도 밀리는 거거든. 그래서 정치가 이걸 다 즉각 해결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치에서 이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이런 이제 과거에 없었던 이 도발이라거나 시도들이 나타나는 거하고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정권 세우고 좋은 정당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엄호해야만 이 역사 전쟁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갖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역사라는 게 이제 공동체의 기억을 조직하는 것이고 사실 과거의 기억을 왜 조직하느냐 하면 사실 미래를 향한 약속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달라지고 그게 또 하나는 뭐냐 미래 사회가 운영되는 윤리의 문제거든요. 친일에도 나중에 칭송을 받는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역사학계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점의 그 역사학의 방법론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주의 사학이 있어요. 거기 대항하는 게 민족주의 사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뻘짓하는 게 포스트 모던 사학이에요. 이게 아니라 민중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민중을 이성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민중은 어떨 때 굉장히 똑똑하고 어떨 때 정말 멍청하고 어떨 때 정말 우리가 아까 다 통탄한 것처럼 한심하고 하지만 어떨 때 굉장히 위대하고 이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가 대한민국 수립을 했고 임시정부부터 그다음에 또 싸웠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그 산업화를 이룩했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화를 이룩했고 이런 사람들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될 게 아니라 사실 민중들의 총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세우지 않는 한 민중적인 관점을 세우지 않는 한 뭐 이승만이냐 뭐 박정희냐 아니면 김대중이냐 노무현이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그 해결이 안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학 방법론의 관점들, 지금 사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역사전쟁 책에 보면 예. 그 이제 뉴라이트를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관은 이 역사 학도들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의 사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역사 이론 최대한 쉽게 하지만 이해할 수 있게 좀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예, 그 사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사관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그래서 서로의 약점들을 좀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사관에 대한 어떤 메타적 관심도 좀 저는 인류사를 권합니다. 요즘 와서 강력하게 인류사의 관점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요, 예, 그 심용환 선생님이 쓰신 역사전쟁 이 책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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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를 후원합니다.